처음 한국 아파트 바닥을 맨발로 밟았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누워버렸고 깨어나 보니 3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발이 따뜻해요. 그것은 단순한 난방이 아닌 사람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마르셀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건축계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건축가로 특히 주거 공간 디자인과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주로 맡아왔어요.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죠. 지난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건축 포럼에 초청받았어요. 도시 공간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도 하고 여러 나라 동료들과 교류할 기회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저 빽빽한 아파트가 가득한 도시,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사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서양의 많은 건축가들처럼 저도 아시아 건축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도시 곳곳에 공원과 전통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밤이 되자 도시 전체가 빛의 바다로 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포럼 둘째 날, 서울의 도시 계획에 관한 세션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건축가 준호 씨를 만났죠. 그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젊은 건축가였어요. 제 발표를 흥미롭게 들었다며 다가왔고, 우리는 금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준호 씨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마르셀 씨, 내일 저녁에 제 집에 와보시겠어요? 한국 아파트가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교적 초대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것이 제 여행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다음 날 저녁, 미팅을 마치고 준호 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프랑스의 아파트 단지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훨씬 더 크고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준호 씨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먼저 눈에 띈 것은 넓은 조경 공간이었어요. 단지 중앙에는 작은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고 주민들이 저녁 산책을 즐기고 있었죠. 프랑스의 아파트 단지는 주로 건물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런 여유로운 외부 공간이 인상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속으로 한국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좁고 기능적인, 그저 잠을 자는 공간 정도로요. 하지만 준호 씨의 집 문 앞에 서니 벌써 뭔가 다른 점이 느껴졌어요. 문 옆에는 디지털 패드가 있었고 준호 씨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비프 소리와 함께 문이 자동으로 열렸죠.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전통적인 열쇠를 사용하는데 이런 전자식 도어락은 아직 고급 주택이나 신축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마르셀 씨. 준호 씨가 저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신발을 벗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신발장이 벽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죠. 이런 분리된 현관 공간은 파리 아파트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디자인이었어요. 준호 씨의 안내를 따라 거실로 들어서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대형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채광과 전망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였어요. 파리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작은 창문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개방감은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 구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주방은 모던한 가전제품들로 채워져 있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작지만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셀 씨? 준호 씨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란 상태였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사는 것 이상이었으니까요. 여기에는 뭔가 다른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는 자랑스럽게 집 구석구석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방 배치, 수납 공간, 욕실 설계까지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라 한국의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라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준호 씨의 아파트를 떠올렸어요. 이제껏 제가 알던 주거, 공간의 개념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그날 본 것들을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전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경험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은 서울의 새로운 주거 단지 현장을 방문하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물론 흔쾌히 수락했어요. 어제 본 한국 아파트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거든요.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우연히 지나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가 봤죠. 내부는 마치 미래의 주택 전시관 같았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곳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몇 년 내에 실제 아파트에 적용될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벽에 설치된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집 안의 모든 부품과 설비를 제어할 수 있었어요. 조명, 에어컨, 보안 시스템, 심지어 욕조의 물까지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고 했죠. 파리에서도 스마트홈 시스템을 본 적이 있지만 이 정도로 통합된 시스템은 아직 고급 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준호 씨를 만나 새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현장 책임자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죠. 그는 자랑스럽게 건설 중인 아파트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모델하우스에서 본 그 스마트 기술들이 여기서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평범한 중산층 아파트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준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에서는 럭셔리 주택에나 들어갈 법한 기술들이 여기서는 일반 주택의 표준이라니. 이건 분명 문화 충격이었어요. 현장을 둘러보다가 한 작업자가 바닥 배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궁금증이 생겨 준호 씨에게 물었더니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바닥 전체에 파이프를 깔아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실내 전체를 아래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우는 구조였죠. 온돌은 우리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수백 년 전부터 바닥 아래 공간에 불을 피워 온기를 전달했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거죠. 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결합이라니. 이런 발상은 유럽의 건축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접근법이었어요. 우리는 주로 전통 건축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방식을 택하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다시 준호 씨의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그의 집에 있는 기술적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준호 씨는 벽에 설치된 작은 패널을 가리켰어요. 이게 우리 집의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죠. 그는 간단히 터치 몇 번으로 거실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온도를 변경하고 심지어 커튼까지 자동으로 여닫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같은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실은 출근 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두고 퇴근할 때쯤 미리 온도를 올려놓아요. 집에 도착하면 딱 좋은 온도가 되어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프랑스의 난방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주로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데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특히 바닥은 항상 차가운 편이었죠. 그런데 여기 이 한국 아파트에서는 발바닥부터 따뜻해지니 체감 온도가 훨씬 높을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잠시 주방으로 가더니 보일러 컨트롤러를 조절했어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어요.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 따뜻함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품어주는 듯한 포근한 느낌이었죠.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로 느껴보세요. 준호 씨의 제안에 따라 양말로만 바닥을 느껴봤어요. 놀랍게도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고 어느 한 곳도 뜨겁거나 차갑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위한 설계였어요. 이게 그 전통 온돌에서 발전된 거예요. 예전엔 아궁이에 불을 피웠지만 지금은 보일러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우리의 전통 건축 요소들을 종종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만 여기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전통의 지혜를 현대 기술로 발전시켜 일상에 완벽하게 통합시켰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주방으로 이동하자 준호 씨는 인덕션 레인지와 자동 환기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요리할 때 연기가 나면 자동으로 팬 속도가 올라가는 센서 기능까지 있었죠. 화장실에는 비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까지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곳에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람의 생활과 편안함을 깊이 고려한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그 온돌 난방.
발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온기는 마치 대지의 품 같은 느낌이었어요. 라디에이터의 건조한 열기와는 완전히 다른 그 포근한 따뜻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답니다. 다음 날 준호 씨는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서울 근교에 최근 완공된 주거 단지를 방문하자는 거였죠. 이곳은 한국의 최신 주거 기술이 집약된 곳이라고 했어요. 건축가로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깔끔하게 설계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어요. 멀리서 봐도 조경이 아름답게 되어 있었고 단지 중앙에는 넓은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죠. 파리 근교의 아파트 단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에요. 준호 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는 현장 관리자에게 부탁해 공사 중인 한 세대로 안내받았죠. 바닥 구조를 볼 수 있는 세대에 들어가자 준호 씨는 바닥 단면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기본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완충제를 깔고 그 위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또 다른 층에 단열재와 온수 파이프 그리고 마감재가 올라가요.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 구조만 해도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온돌 난방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 소음 차단을 위한 정교한 설계였죠. 프랑스의 아파트는 이렇게까지 층간소음에 신경 쓰나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파리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종종 목재 바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위층의 발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죠. 신축 건물들도 바닥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수준의 소음 차단 기술은 프랑스에서는 30년은 걸릴 혁신일 것 같네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더니 준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으로 벽체 구조도 살펴봤어요. 세대 간 벽은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였고 내부 벽체는 경량 구조지만 특수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죠. 심지어 파이프 샤프트도 특수 단열재로 감싸져 있어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소음 차단에 신경 쓰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파트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이웃 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소음 차단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건축의 역할이구나 싶었죠. 프랑스에서도 분명 소음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완공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공간 활용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84제곱미터 약 25평의 아파트였지만 훨씬 넓게 느껴졌죠. 한국 아파트의 또 다른 특징은 수납 공간이에요. 준호 씨가 가이드를 자처했어요. 거실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이어지는 수납장이었고 현관에는 신발장과 함께 다용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침실마다 드레스룸이나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주방이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수납장이 기능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모서리 공간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프랑스의 주방은 종종 아름답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은 미학과 기능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모든 수납 시스템이 기본 사양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네. 요즘 아파트는 거의 다 이런 수준이에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져서 건설사들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죠.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삼중 유리로 된 창문이었는데 방음과 단열이 모두 고려된 설계였죠.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많은 건물이 단일 유리창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큰 차이점이었어요. 준호 씨는 계속해서 집 안의 디테일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천장의 우물형 구조, 간접 조명, 바닥과 벽지의 소재까지 모든 것이 효율성과 편안함을 고려해 선택된 것이었죠.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화장실에 설치된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타일이었어요. 이건 특별한 설계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요. 요즘 아파트는 노인 세대를 고려해 이런 안전 설비를 기본으로 넣고 있어요.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능이나 미학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설계였으니까요. 프랑스에서도 노인을 위한 특수주택은 있지만 일반 주택에 이런 배려를 기본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메모하고 스케치했어요. 이 모든 디테일이 제게는 너무나 신선하고 배울 점이 많았거든요. 준호 씨는 제가 열심히 기록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네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게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죠.
이런 수준의 기술과 배려가 일상에 녹아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날 오후, 우리는 또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지였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했지만, 더 많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심지어 공유 주방까지 있었어요. 이런 공유 시설도 요즘 트렌드예요. 개인 공간은 효율적으로 쓰고 함께 쓸 수 있는 건 공유하자는 개념이죠. 이것 역시 프랑스와는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우리는 개인 공간을 최대한 크게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공유 경제의 개념은 도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층간소음 차단 기술, 공간 활용의 묘미, 노인을 위한 배려, 공유 시설의 개념.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아파트의 표준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런 혁신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표준화시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오늘 그린 스케치와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런 접근법을 파리의 주택 설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분명 많은 영감을 얻은 하루였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아파트의 기술과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그 온돌 난방 시스템이 계속 생각났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포근한 온기가 발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스케치를 했어요. 온돌 시스템의 구조, 층간소음 차단 설계, 공간 활용 아이디어, 모든 것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려 했죠. 이 경험을 파리로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우선 제 설계 사무소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공유했죠.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바닥 난방? 프랑스 건물에 그게 가능할까? 같은 의문들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무소가 맡고 있던 노인 주거, 시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온돌 시스템을 적용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노인분들에게 특히 좋을 것 같아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께는 바닥의 따뜻함이 큰 위안이 될 테니까요. 다행히 프로젝트 책임자가 제 제안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한국의 보일러 회사도 찾았어요. 그들과 협업하여 프랑스 건물 구조에 맞는 온돌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죠. 물론 쉽지 않았어요. 프랑스의 건축 규제와 기존 건물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많은 수정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6개월의 노력 끝에 드디어 파리 근교의 노인 주거 시설 한 층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시범 운영으로 1층 10가구에 먼저 적용했죠. 정말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시스템이 가동되고 약 하루가 지났을 때 첫 번째 피드백을 받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를 경험했답니다. 83세의 마리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셨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50년 만에 처음으로 발이 따뜻해요. 관절염 때문에 항상 발이 차가웠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른 노인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69세의 피에르 할아버지는 40년간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셨는데 바닥 난방 덕분에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훨씬 덜하다고 하셨죠. 78세 루이즈 할머니는 이제 바닥에 앉아서 손주와 놀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91세의 앙리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이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난방이에요. 어릴 적 할머니 집 벽난로 앞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이 생각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온돌이 주는 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대지가 품어주는 듯한 근원적인 따뜻함이었어요. 시범 운영의 성공에 힘입어 곧 나머지 층에도 온돌 시스템을 확장 설치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가 프랑스 건축계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다른 건축가들도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온돌 시스템이 주목받았어요. 전통적인 라디에이터 방식보다 온돌 난방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거든요. 열이 바닥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같은 온도감을 느끼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었죠. 프랑스가 환경 문제에 민감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건 중요한 장점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집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죠. 이전에는 단순히 사는 곳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곳으로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한 젊은 부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바닥에서 뒹굴며 놀 수 있어요. 이전에는 항상 차가운 바닥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 또 다른 노부부는 50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 처음으로 겨울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셨죠.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한국 아파트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과 안정감이 이제 파리의 이 건물에도 스며들기 시작한 거였죠. 점차 다른 건축가들과 건설사들도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공유했고 서서히 프랑스 건축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물론 모든 사람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프랑스 건축 방식을 고수하려는 이들은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잘해왔다며 저항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통은 존중해야 하지만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요. 한국은 수천 년 된 온돌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잖아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집을 짓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편안함,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에 대한 깊은 배려. 이런 가치들이 건축의 본질이라는 것을 한국 아파트에서 배웠답니다. 이제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파리 외곽의 대규모 주거 단지 설계인데 여기에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녹여내려고 해요. 온돌 난방, 소음 차단 기술, 효율적인 공간 활용, 그리고 공유 시설까지. 이 프로젝트가 프랑스 주거 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가끔은 서울에서의 그 일주일이 제 평생의 경력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저 국제 포럼 참석차 방문한 도시에서 제가 이토록 깊은 깨달음을 얻을 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바닥에서 기뻐하시던 프랑스 노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건축이 단순한 건물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요. 건축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때로는 작은 행복을 선물할 수도 있으니까요.